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이 뉴스 세계는 연휴에도 어김없이 계속됩니다. 자,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MBC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박지훈입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떻게 설은 잘 세셨죠? 네, 잘 살고 왔습니다. 예, 저도 고향 갔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예.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그래도 오늘 또 중요한 뉴스는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설 연휴 기간 동안 2명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2명의. 네. 한 명은 24일에 감염 확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2명 다 한국 사람이었고요. 우한에서 머물다가 귀국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접촉자가 너무 많아서 점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가 세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에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한 건 지난 20일이었어요.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공항 검역을 그냥 통과를 했던 뭐 거죠. 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침이 났던 것도 아니고 멀쩡했다. 네. 그래서 뭐 네. 자유롭게 활보를 며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면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환자는 중국인 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공항 검역대에서 바로 발견돼서 격리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환자도 접촉자가 44명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한국인 환자는 공항에서 인후통만 발견돼서 능동 감시 대상자라고 하죠. 예. 추적 감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 확진됐었어요. 네. 이런 경우도 75명이나 접촉자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 제한은 됐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이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뭐 무증상이었으니 접촉자 수를 지금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핵심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확진자가 이제 결국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입국을 할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 이러면 검역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핵심 문제가.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인데 그 네. 전제 조건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면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지금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건강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 이제 다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공항이든 항만이든 여기서 이제 그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그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무증상으로 입국해버리면 이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그 거죠. 잠복기가 짧으면 4, 5일이고 길면 2주입니다. 네. 14일입니다. 예. 근데 잠복기 기간에도 전염이 된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상도 없이 전염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예.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입국을 아예 그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북한이 지금 좀 국경을 통제해 버렸거든요. 네. 북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국제 보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196개 나라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고 거기가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어떤 통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감염 우려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감염 지역으로 가는 걸 막는 것. 네. 그 정도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뭔가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뭐 공항이나 지금 항만에서 하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후통이 나오거나 열이 있어가지고 네. 의심이 돼가지고 통제하는 돌아가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통제 너는 안 확실한 되겠다 증거가 돌아가라. 있을 예. 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무증상일 때가 지금 문제가 지금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네. 아직 WHO가 국제 위기 상황을 선포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본 거고 네. WHO 사무총장이 지금 중국으로 달려갔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 WHO가 국제 위기 상황을 발표했을 때도 그때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국제 보건 규칙을 들면서 네. 그 국경을 막는 것, 입국과 그 이런 길을 막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방법은 우리 당국이 그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알아서 네. 일단 할 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저도 막 이래 저래 물어보면 결국은요 개인 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 네. 그 얘기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예.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잘 씻고 씻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오래 좀 씻고 예. 또 손톱 밑까지 예.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렇죠. 그런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에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나는 아니겠지 그렇죠.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음흠. 꼭 신고하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치사율이든 이런 것들이 아직 네.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니까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는, 뭐 부실보다는 과잉이 냈다, 뭐 이런 말이 메르스 사태 때 아마 그때 유행했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일단 하는데.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15%가 사망했다고 얘기가 나온 건 있는데 정확한 정확한 시사율은 통계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렇죠. 그 의연하게 대처를,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과민 반응할 건 없지만 만사 불에 튼튼이라고 마스크 쓰시고 네. 손 열심히 씻으시고. 전 나가면서 바로 씻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접촉자들 지금 확인된 접촉자들 중에서 아직은 뭐 양성 반응 나온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다고 예.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당국에서 추적 조사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의 패싱 논란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 1라운드는 그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한 거냐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어긴 거냐 그 논란이었다면요. 그렇죠. 이번에 2라운드는 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건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실을 법무부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예. 이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동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서울 고검장한테도. 그렇죠. 예. 이게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과 네. 아니다. 이미 검찰총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걸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고 법무장관에 먼저 했고 이거는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네. 중앙지검의 주장,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위임 규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부가 이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정입니다. 네. 그 위임 규정이 기본적으로 따르면 되지만 뭔가 좀 위임 규정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금 제대로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왜 이런 말 자꾸 드리냐 하면 위임 규정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검찰총장 기준으로 보면 또 중앙지검장은 지금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앙지검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전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거고요. 왜 내 지시 안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윤석열 총장 차장한테. 입장에서.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 내 본질이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많은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과연 기소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면 두 번째 기소를 검찰이 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그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간의 이견. 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싼 이견. 그렇죠. 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문제가 핵심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한 뇌물죄다. 네. 누가 봐도 살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허위 작성죄가 아닌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한번 소환 조사도 없이 했다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거거든요. 잠깐 정리를 하면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보고는 수사팀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하자는 의견을 그러니까 냈고 네. 보고를 득하려고 했으나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뭉갰다. 네. 3번인가 걸쳐서. 그래서 허다허다 안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한 것이다. 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아니 이성윤 지검장이 가든 부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왜 뭉갰느냐. 이게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연휴 사이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을 그래도 한 번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소환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피의자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한번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다는 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집중시켜야 되는 바로 그 문제죠. 네. 이것은 그러면 정당한 어떤 지시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결국 이제 문제 본질을 제기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피의자 소환 없이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정경심 교수 조사 안 하고 특별한 경우를 2번 봤어요 최근에. 팩트 수사. 특별한 경우를 2번, 3번 봤어요 제가. 왜 갑자기 2번에 3번으로 들어나요? 그렇게 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꽤 오래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네. 기본이에요.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그 네. 사람의
변명이나 그 얘기를 들어보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다라는 거는 계속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페트 수사나 어차피 그 뭐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소환이 가능했을 거라 보거든요. 본인이 지금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 비서관은요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걸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되자마자 최광욱 비서관하고 검찰하고 이제 그 공방이 오갔던 게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피의자 출석 요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 공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조사 통보를 보냈는데 안 온 거다. 세 차례인가 보냈다. 근데 안 왔다. 고로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한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수사팀은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팀이 조금 뭐 그렇게 그렇다고 해도 불러야죠. 왜 안 부르고 그럼에도 합니까, 불구하고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보통 그러면은 강제 소환 방식을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도 하는데 네. 안 근데 오면 이번에는 그런 영장하겠다라고 것도 없이 하죠.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예. 발부해가지고. 안 온다는데 범죄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범죄라고 본인들은 보고 있잖아요. 검사들은. 네.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하면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했어야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합니까 이거를? 네. 어경이 좀 제가 또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좀 괜찮습니다.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갖고 논쟁을 한다는 게 웃깁니다. 청와대 저는. 비서관이다 보니까 체포영장 발부받기 좀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는 아유 없거든요. 저 현직 장관 압수수색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근데 그러면. 보통 체포영장 발부를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강제 발부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계속 잦은 출석을 유도하기는 해요. 검찰 수사팀을 보면은 네. 대부분의 수사팀을 보면요. 예. 근데 정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좀 이르게 기소를 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거기서 보면. 시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한번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송경호 당시 3차장이나 그 수사팀 부장 같은 경우도 인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동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인사 날짜가 2월 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한 주도 텅 비어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 얘기 우리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몇 번 정도 더 시도할 그러니까 수 있죠. 그 시간 문제는 아니었다고 아니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저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결국은 인사 나는 직전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어쨌든 저쨌든 해서 그 까마귀 날때 배 떨어진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사감, 보복 감정 그게 지금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이유가 그래도 한 번은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였. 네. 그게 맞다면 지검장으로서는 당시 그 얘기는 할 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를 할 수 하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저는 당연히 해야 생각합니다.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결재를 안 해준 거다.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 지금 패싱이니 뭐니 뭐 이런 다른 얘기로 나가는 게 참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냥 기소했다라고 하는 건 그럼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게 네.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대로 된 기소였고 정말 큰 범죄였고 그리고 조사가 된 거라면 네. 그때 하든 말든 문제가 없는데 음. 뭔가 공간이 다 빠져 있는데 음흠. 빈틈이 있는데 그렇게 그 시간에 10분 전에 30분 전에 기소한 거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아무튼 그 시사 영역을 계속 파다 보면 참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일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황우석 사태 때 생물학 공부를 다시 했고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얘기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천안함 사건 때 열 역학을 공부를 했고 맞습니다. 지금 그 법전 외우기도 그 외운 적도 없는데 사무 규칙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부장 검사 한 명 이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차장 검사가 누군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참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씨가 6년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설 당일인 25일에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이 리설주 여사 옆자리에 모습을 보인 사람이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였습니다. 네네. 2013년 12월에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6년여 만에 첫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네. 사실 김경희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잖아요. 뭐 장성택이 2인자였고 그럼요. 장성택이 이은 정말 네. 실세였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도 후견인 역할을 도맡아 했었고요. 근데 남편 숙청 이후에는 뭐 같이 숙청이 됐다. 아니면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이것도 뭐 뇌졸중, 당뇨 뭐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독살됐다, 자살했다. 정말 설들이 많았는데요. 네. 근데 이번 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공개한 사진 보니까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 사이에 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란히 쭉 앉아 있는 모습을 연출한 거죠. 음. 그리고 참석자 이름을 또 이렇게 기사에 또 호명을 할 때 보면 네.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바로 다음에 호명이 됐습니다. 오호. 김여정 부부장보다 3번 앞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격 등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좀 약간 그 쓸데없는 얘기부터 하면 참 그 한반도는 기적이 연출되는 공간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뭐냐면 그 남한언론이나 외국 언론에서 이 사람 처형됐다, 이 사람 죽었다라고 보도했는데 멀쩡히 살아서 등장하는 부활이라고 경우가 하죠. 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썰이라고 하는 보도가 정말로 얼마나 무책임하고 확인 안 된 이야기인가. 네. 확인 안 되고 보도했다고 누가 명예훼손 걸지 않으니까 너무 심하게 마구 가장- 쓰는 경우가 가장 있어요. 최고의 명예훼손이 그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을 때. 아, 그 법적, 최고의 명예훼손이죠. 법적으로 나 그렇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한 보도는요. 예. 절대 명예훼손을 골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막 하는 거죠. 다 죽었대요 그냥. 다 살아있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기 그 김일성 주석부터 네. 사망설 보도했다가 아닌 걸로 나오고 줄줄이잖아요, 사실은. 김경희도 얼마나 그런 얘기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언론중재위 간 언론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갈 수가 없죠. 뭐 당사자가 제기할 수가 없으니. 김경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막 이건 그냥 그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네. 거고 이 갑작스러운 등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지금 핵심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태영호 전 공사 음. 가 이제 해석을 한 걸 보니까 김정은 단독 지배 체제가 성립됐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정은 어떤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이 여기는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도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북한은 등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석, 호명 이런 그렇죠.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의미도 플러스 해가지고 또 다시 백두혈통이 중요하다. 오히려 반대로 백두혈통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감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백두혈통을 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측면도 좀 뭐 그런 한편으로 것도 있지 있어요.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대북 제재에 대한 그렇죠.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2번을 갔어요. 말 타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 설 명절 기념 공연에서도 또 그 말 타고 백두산인 사진을 크게 걸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두 혈통 강조.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걸 지금 해야 할 때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점은 김경희의 옷입니다. 아 까만색이었죠. 사진을 보면요. 그걸 왜 입고 왔을까요? 리설주 여사는 약간 뭐 그 황토색 또 분홍색 섞인 듯한 색깔의 그 양 정장을 입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은 위에 진달래빛 아, 맞아요. 저고리에 한복을 입었어요. 네. 좀 화사하게 입었단 말이죠. 근데 김경희는 새까만 위아래 그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진짜 그렇다고- 북한은 옷도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처형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몇 년 전인데. 그거는 그 정면 도전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그건 수는 아닐 있는 것 거고.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옷을 두고 음. 이렇게 함께 이 설 명절 공연을 관람하고 백두혈통이 나란히 자리 잡긴 했지만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에 이제는 일색까지 놓치면 안 되는. 왜 예전에 색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색깔 옷 색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나는 정치엔 등장하지 않겠다. 백두혈통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죠. 나는 검은 옷 입겠다. 네. 이런 거라는 거네요. 아 뭐 그것도 충분히 설득. 예, 설득력 있네요.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쓸데없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전 대사. 김평일 씨 예.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잖아요. 소환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그걸 두고 또 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거든요. 왜 이제 그 본국으로 이제 불렀느냐? 계속 해외 몇십 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떠돌다시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을 그거 가지고 참 여러 가지 했었는데
요번에 등장을 안 한 거죠? 네, 등장은 안 했는데 뭐 본인의 또 포용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런 해석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전면에 등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지선 기자는 어제 밤 꼴딱 새고 숙직하고 주무셨습니다. 얼른 가서 주무시고요. 네. MBC 이지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